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워특주민 안주식입니다. 잠시 저희들이 숨고르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더욱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려스러운 뉴스를 이야기해야 할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사태 초기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 힘겨루기에서 끝날 것 같았던 사태가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 일어날 것인가? 냉철하게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BS 워싱턴 특파원들 함께했습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전체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 3명의 우리 특파원들이 러시아, 유럽, 미국을 각각 대변해서 현재 자국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의 빙의하실 김기현 특파원, 러시아 입장을 한번 항변해 보시죠. 이 사건의 그 시작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국가 안보는 모든 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나오는 반응의 강도 제일 원칙은 홈랜드, 즉 본토를 위협했느냐 여부입니다. 자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첫 번째, 방어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해당 공격 체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 체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아예 그 공격 체계를 못 쓰게 만드는 방법 등을 구상해야 합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1990년에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을 포함한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은 지리적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이게 해체돼 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으로 귀결됐죠. 실제 독일 통일로 자연스럽게 동독을 흡수했던 나토는 90년대 말에 체코하고 폴란드, 헝가리 같은 구소련의 주요 위성 국가들을 가입시켰습니다. 이어서 2000년대 중반엔 아예 구소련 연방 소속이었던 발트 삼국, 즉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쪽으로 확장시켜 나갔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서방의 나토 확장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홈랜드를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안보 위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 빈번하게 벌어지는 나토의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미사일과 미군의 배치 등이 러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 거죠. 바뀐 건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이른바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시행했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강한 러시아가 다시 본토를 지킨다는 프로파간다를 던진 겁니다. 실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가스와 석유 판매 등으로 중앙은행이 현재 6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700조 원이 넘는 분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서방의 경제 봉쇄에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을 만큼 힘을 키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거고 이에 대응해서 나토가 구소련 연방의 주요 가맹국이었던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시키려고 하자 일점불사의 자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요구사항이 바로 나토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을 추가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진을 계속하는 걸 멈춰라. 그리고 러시아 인근의 중단거리 미사일 등을 공격하는 공격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해달라. 이런 안보 보장 각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될 당시에 KGB 파견 요원으로 구동독의 드레스덴 집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동구권 붕괴의 교훈은 일반적으로 자유를 향한 대중의 욕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근데 푸틴 대통령에게 그 교훈은 힘없는 국가는 외부 공격에 잡아먹힌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분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경제교류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정민 기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유럽의 입장에서 만약 본다면 미국하고 보조는 맞춰야 돼요. 같은 편으로. 그렇게 엇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큰 나라고 동쪽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굴면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완전히 같은 입장이라고는 보기 좀 힘든 게 당장 미국하고 영국에 얼마 전에 대사관 인력 철수하라고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유럽 국가가 따르는 나라가 영국 빼고 거의 없습니다. 영국은 EU 국가 아니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그다음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4자 회담을 따로 했어요. 미국하고 이건 따로입니다. 공동성명 따로 발표했는데 이 공동성명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공동성명이 2019년 12월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처음 도출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는 계속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서 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은 확실히 미국보다는 그래도 좀 더 대화했으면 좋겠다,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유럽이 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냐면 유럽은 어쨌든 러시아하고 붙어 있잖아요. 미국은 뚝 떨어져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 진짜 전쟁했다. 가장 피해 입는 데는 역시 유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사국 다음으로. 경제적으로도 보면 EU가 뭐 아까 우리 가스관 얘기 잠깐 나왔지만 유럽 전체 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가 공급해 주는데 이 가스관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걸 미국이 지금 제재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 제재를 하게 되면 러시아는 그냥 돈을 못 버는 거지만 유럽은 이 추운 겨울에 가스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스 문제만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식량 문제도 있습니다. 겨울에 지금 밀값이 쭉쭉쭉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리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 옥수수가 엄청 많이 나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나버리면 이 겨울에 또 밀, 뭐 옥수수 이런 거 값 엄청 오르고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난리인데 이 식량값이 엄청 오르는 식량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제재에도 유럽은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교역 수준이 거의 미국하고 유럽 교역 수준 한 80%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보다는 좀 대화로 빨리 풀자. 이런 입장이 지금 그 EU가 유럽이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딱히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를 또 당장 또 엄청 도와야 될 이유도 사실 미국보다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경쟁 관계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들어온다고 하면 미국은 군사 보내고 이렇게 막 전쟁에 준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유럽은 뭐 그렇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좀 지원해달라는데 그것도 거절한 상태고 프랑스는 아예 미국 의견 안 듣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집단 안보 체제 구축해서 이거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완전히 EU 국가들의 서포트를 받기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 전에 미국하고 유럽은 좀 전사가 있잖아요. 뭐 당장 프랑스만 해도 몇 달 전에 오커스, 그러니까 미영 호주 군사 그 안보협력체 만든다고 아주 그러니까 프랑스가 호주에 잠수함 팔기로 한 그 계약 미국이 취소시켜가면서 미국이 우리가 잠수함 줄게 이래서 프랑스가 엄청난 긍정적 손해를 입으면서 좀 마음도 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미국을 저렇게 엄청나게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 하죠. 아프간 철군 때도 미국이 유럽 의견 무시하고 사실은 무시했다기보다는 듣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했고 거기에서도 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간에는 어느 정도 이미 의견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말을 좀 듣거나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한다고 보기에는 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상황이 굉장히 한국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가스관, 특히 노던 스트림 2 그 가스관 문제가 좀 걸려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더 심해요. 그런 미국하고 나는 뭐 미국의 말을 완전히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더 심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독자 노선 거의 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쟁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 뭐 어떤 입장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목소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봤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뉴욕타임즈에 한 2주 전인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전문가가 글을 써서 이 우크라이나에 난리가 나 있는데 우리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거의 지금 강대국들의 어떤 움직임에 떠밀려가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웃 국가의 초강대국을 두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약간 좀 다르지만 자원도 많고, 옛날에 소련이 뭐 핵을 많이 두고 간 핵 강대국이기도 했죠. 지금은 핵 다 없앴지만. 이런 나라들을 보통 이제 완충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완충국가들이 초강대국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럼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뭐 우리가 굉장히 세든가 아니면 도와주는 국가가 탄탄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동맹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갑갑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가 EU에도 가입하려고 하고, EU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크림 전쟁 나서 크림반도 뺏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는 걸 반대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침공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한 7, 8년 전부터 나토 가입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그 나토에서 별로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여주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서, 나토도 뭐 지금 굳이 우크라이나를 받아야 돼?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러 관계가 이런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럼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난리를 내고 있는데, 미국이 그럼 우크라이나 정말 탁 감싸서 보호해 줄 거냐? 그렇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에게는 정말 우크라이나가 딱 붙어 있는 핵심 이익의 하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전략적 이익, 정말 최고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거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전략적인 핵심 국가는 아니에요. 미국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고, 러시아 좀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뭐 일종의 방어막 빼고는 사실 별로 소용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강공이 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처음에 우리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랬던 초기에 러시아에게 대화하자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대화하려면 미국 데려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이 자기 손을 떠난 상황인 거예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30%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 생각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워싱턴을 한번 볼까요? 협상을 리드하고 전쟁을 좀 방지할 것으로 조금 예상됐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상당히 또 공격적인 입장으로 좀 돌변했죠. 김양순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제 푸틴을 살인마라고 선거 과정에서도 불렀고, 그래서 친러 성향은 확실히 아니었죠. 트럼프가 재임 기간 4년 내내 러시아와의 어떤 밀월 관계다라는 유착 의심을 받았던 거를 감안해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러시아에다가 반작용을 더 세게 얘기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오랜 정치 경험을 하는 그 생활 동안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반러시아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많이 내비쳤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라는 거는 사실 그 취임 전부터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바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강경하게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미국 언론들도 생각이랑 좀 다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뭐 폴린폴릿이라든가 여기 이제 외교안보 전문 매체들도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 바이든이 이렇게 갑자기 강경하게 돌아섰을까? 라고 하는,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정치 상황이죠.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취임 1년 만에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 이제 어프로벌, 디스어프로벌 조사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 내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빼고는 다 바이든보다 취임 1년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최악이 트럼프였는데 내가 트럼프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야 라는 게 된 거고, 이 지지율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라고 봤더니 그 분기점이 된 게 이제 538에 보면은 8월입니다. 8월 말이 딱 역전하는 그 크로스 곡선을 그린 기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바이든이 철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어떤 모욕감을 선사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얻었을 때
지지율이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기 시작한 지지율이 지금 이제 거의 최하점을 찍고 있는데, 이거를 외교적으로 극복을 해야겠다. 나의 낮은 인기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외교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게 바이든 팀의 전략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강경하게, 즉 러시아에게 강경하게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강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공언한 직후에 바이든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것은 강인한 대통령이야.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대통령을 원했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국내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돌리고 우방들,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유럽을 우리 쪽으로 데려와서 어떤 경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작년부터 큰 이슈였잖아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를 배제하고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끌어들여서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안보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그리고 다 이어서 이거에 경제와 안보를 연결시킨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어떤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틀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소규모 전쟁, 즉 인컬전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전면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소규모 침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소규모 침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뭐 유럽과 미국이 공조해서 당장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건 당시 이제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수많은 미국 기자들이 그래 그렇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따져묻는 기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죠. 뭐라고? 그러면은 소규모 침입이 일어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렇다는 뜻이야? 라고 굉장히 반발이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동맹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런 동맹들이 아프가니스탄 때도 쟤는 동맹을 좀 벌이는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언하는 거 보니까 동맹에 대한 신뢰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 말로는 뭐 우리 동맹 이러면서 사실은 어떤 이런 뭐 소규모 전쟁이라고 했지만 침입이나 전쟁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좀 팔짱 끼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라는 그런 공감대가 확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아가서 내가 말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까지 했는데, 사실상 이미 동맹들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받았던 1차 충격,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마치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일을 모르겠다라고 방관하는 듯한 바이든에게 받은 2차 충격으로 인해서 상당한 균열 그리고 어떤 걱정, 우려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더 강경하고 우리가 더 도와줄게,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태세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바이든 외교팀이 지금 굉장히 무능하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방금 김항순 기자가 그 사례로 든 그 멘트만 해도 사실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편한 자리긴 하지만 동맹의 균열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상당히 비판받을 만하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외교팀에 대한 그 무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김 기자. 지금 바이든 외교팀이 사실 처음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뭐 제이크 설리반 외교 천재야, 그다음에 토니 블링컨, 바이든은 아주 오랫동안 보좌여서 바이든의 복심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무능하다, 도대체 너네가 한 게 뭐냐. 심지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오커스에서는 프랑스와의 또 균열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이 헛발질을 수습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냐라는 지금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종합하면 각국이 국내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국지전과는 다르게 러시아, 미국 핵 보유국인데다가 세계전으로 확전까지 가능한 사안 아닙니까? 결국 이제 관심사는 어느 선에서 이게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요.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방송의 핵심이 전쟁 나냐 안 나냐 하잖아요. 전쟁이 나냐 안 나냐라는 부분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은 전쟁이 없을 거다라는 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의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그다음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구경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평화의 상징인, 그리고 남의 잔치에다가 이제 뭐 진흙탕을 끼얹을 수는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상당 기간을 자숙할 거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게 이제 다음 달 중순이거든요. 다음 달 중순쯤에는 뭔가 침공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어요. 이대로 그냥 외교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도발이라든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식의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마이너 인커전,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침입이라는 게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나오는 굉장히 혼란된 정보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장 하위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부 전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작 정치를 한 몇 년간 진행할 것이다.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저기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저기 친러 지역을 침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김기현 기자, 이거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물론 여러 차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 여부를 판가름할 열쇠가 누구에 있느냐, 바로 푸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정도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공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두 번째, 돈바스 지역 반군 활동처럼 국지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그 실질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저강도 전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을 면밀하게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제는 푸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전략적 이해, 즉 나토 동진 저지하고 러시아 본토 안보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러시아 측이 생각하는 위협 요소는 서방 측의 가혹한 경제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그리고 만약에 침공을 했을 경우에 반대급부로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 다시 얘기해서 러시아를 서방 전체가 싸버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 침공을 하거나 전쟁, 저강도 전쟁을 벌였을 때 러시아가 힘이 건재하다, 이런 걸 과시해서 비서구권을 동맹으로 묶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위치로 러시아를 또 부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플러스 요인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했다라는 명분으로 러시아 내부를 또 결속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서방 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는 일종의 중요한 매개고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미국이 답한 데 대해 일단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방이 형식적으로 안전보장 각서를 써주지는 않겠지만 내용적으로 러시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나토 동진 거부감에 현재까지는 나토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러시아는 관여하지 마, 이런 태도가 원칙이었는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킬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 러시아 주변에 미사일 배치를 금지해달라, 이런 요구를, 그러니까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걸 미국 측에서는 군축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의 공격 가능성의 틀을 혹은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기자, 그 서면 답변에 대해서 저기 러시아 네. 반응이 지금 시큰둥하죠, 이게. 러시아 입장은 거의 이게 뭐냐 수준이었고요. 좋은 말로 하긴, 외교적 언어로 하긴 했는데, 서면 답변 뭐 우리 안보 보장 요구해달라라고 한데 미국하고 나토가 열심히 전달하긴 했는데 러시아 입장은 다 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더라.
그런데 너희가 서면 답변을 줬으니까 내가 검토는 한번 해볼게. 이 정도 딱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에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어. 봐. 예전에 내가 뭐 전달했을 때 미국하고 나토는 한 달 동안 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겠니? 다만 우린 좀 더 빨리 볼게. 이게 러시아의 답변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별로 좋은 대답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지금 저희가 쭉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베이징 올림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영수 평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안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보여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하기로 했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관계가 괜찮고 러시아가 중국 쪽에 계속 우크라이나 상황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이징 올림픽, 정말 중국이 원하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아마 만들지 않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높은데 또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게 옛날에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했을 때도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정말 러시아 마음에 달려있지 사실은 러시아 중국의 좋은 관계가 완전히 정말 전쟁이 아니라는 걸 담보해준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러시아가 아마 베이징 올림픽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러시아에 미치는 또 중국에 내비치는 어떤 심리전 서로 갈라놓기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좀 그래서 러시아 베이징 올림픽 한 끝물쯤에 만약 푸틴이 마음을 먹는다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전면전 가능성까지는 이렇게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아마 그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은 정말 지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이 아마 전면전일 거예요. 미국은 아까 김영수 평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내가 수호자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지금 국내 지지율도 안 좋고 뭐 내가 외교를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강하게는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전략적 핵심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가장 주요한 어떤 맞상대는 중국이지 이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칙, 대원칙이 있잖아요. 두 가지 전쟁을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 미국은 가급적이면 조용히 여기를 묻고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계속 매진을 하고 싶은 거죠. 분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군사 개입같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하지 않고 싶을 거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지금 자기네 안보 보장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슬쩍 흘린 게 미국이 안 들어주면 우리가 쿠바 같은데 남미에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걸 막 배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정말 미국의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러시아를 달래서 막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미국으로서도 최대한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만 조금 러시아를 이렇게 좀 잠재우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공이 결국엔 러시아로 넘어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지금 푸틴 마음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러시아도 침공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가지는 게 정말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냐. 그 정도는 러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말 중요한 지역, 크림반도는 몇 년 전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도 미국을 최대한 쪼아서 우리가 원하는 안보 보장, 나토의 동진 막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 주변에 무기 갖다 배치하는 거 막고 이런 기회에 좀 미국 망신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극단적으로 치닫고는 있지만 어떤 정말 자기들이 최대한 얻는 거를 원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얻기 위해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소규모 침입, 소규모 전쟁, 아까 말한 사이버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면전, 세계전으로 확전될 거냐 이런 가능성은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러니까 전면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시대의 어떤 이제 변화,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전략이 이게 신냉전 시대로 이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냉전이 해체된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됐었던 일극 체제라고 하죠. 일극 체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감당했던 세계 경찰의 부담을 벗어 던지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함께라는 명분으로 해당 책무를 공동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려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지역 안보를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막아야 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러 양측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서방 측 대 러시아의 대결로 구도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극 체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2차 걸프전 당시에 나토가 불참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했었던 미국의 위상 그리고 후세인을 체포해서 결국 사형까지 만들었던 미국의 위상을 고려해보면 지금은 상당히 달라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시점을 잘 잡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뭔가를 버리기에. 미국, 아까 김기현 특파원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일국체제, 더 이상 미국이 정말 세계 초강대국이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도 아마 장담하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좀 힘이 빠진 상태고, 미국은 계속 그러니까 동맹 얘기를 하면서 동맹을 규합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EU의 입장, 유럽의 입장, 결국에는 미국하고 완전히 발을 맞춰주진 또 않는 그런 입장이어서 서방 세력도 완전히 단합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만 매진해도 힘에 부치는 이 상황의 빈틈을 러시아가 굉장히 잘 찔렀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여전히 초강대국인 걸 국내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정치가 상당히 미국을 어떤 강한 입장을 보이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뭐 미국, 뭐 그다지 미국말 따라야 하나라는 여러 의구심을 갖는 나라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당신 옆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여기에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강경한 입장들도 사실은 계속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신냉전이라는 구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강한 강대국들의 지금은 각계격파 시대 같아요. 서로 살 길을 모색하고 이합집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내 힘을 보여주고 중국도 내 힘을 보여주고 유럽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이익이 되는 데는 손을 잡고 아닌 경우에는 손을 풀어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면서 우리 같이 이제 중견 국가들, 좀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런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을 아마 국내 전문가들도 여러 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과거의 냉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념을 중심으로 이합 집산이 확실하게 줄을 확실하게 쫙쫙 그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를 잘 봐야 되는 게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규모 인컬전, 침입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대응 안 하겠죠. 뭐 군대를 보내가지고 격파하거나 파병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재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제재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라는 것까지 저희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의 루블화,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다 이제 해외 통화 보내보면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거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유럽에서 이건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러시아에 가스비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못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 게 화웨이식 제재예요. 화웨이식 제재는 미국의 물자로 생산되는 모든 것은 러시아의 수출 금지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미국에서 만든, 미국의 저작권으로 만든 게 반도체란 말이죠.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계는 다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전략 물자들을 러시아에 수출을 전혀 못하게 돼요. 그럼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커들이 막 트롤링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 PC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하고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러시아는 우리 화웨이식 제재에 준비돼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어떤 거죠? 그만큼 우리가 수입을 못할 물자를 가져올 만한 다른 루트, 얼터너티브를 확보해 놨어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중국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인컬전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다음 수순은 중국과 러시아의 훨씬 더 끈끈해지고 더 이제 강화된 관계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이 경제와 안보가 더 밀접하게 결합돼서 생기는 신냉전의 구도는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좀 느슨해진 유럽 서방 세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한 번에 붙어서 얘들이 어떤 교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극초음속이라든가 군수물자, 첨단 과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네, 외교의 가장 큰 실패가 전쟁이죠. 외교의 가장 큰 목적이 전쟁 방지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핵전쟁과 세계대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외교 위기입니다. 이 사태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이 처한 국내 정치의 실패가 국제 분쟁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대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잘 들려오지 않는다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도 이번 사태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태가 외교적 해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